일단요, 실거주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사세요. 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신 오래 버틸 수 있는 집들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의 차등의 역설이라고 제가 제목을 봤는데, 이건 제가 부동산 인사이트 칼럼에 한번 썼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정부는요, 고가주택 25억 초과라고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2020년 12월 16일 대책 때 15억 이상 대출이 아예 안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2억이라도 나온 게 어딥니까? 예, 15억 이상은 4억, 25억 이상은 2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고가주택을요, 초고가 주택들, 고가주택을 25억으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한다는 자체가 여기에 수요가 몰려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은 핵심지 수요를 완전히 꺾기는 어렵고 오히려 안전한 채 쏠림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는 완전 고정금리가 없어요. 뭐 외국에는 뭐 10년, 20년, 30년 고정금리가 있는데 우리는 길어봤자 뭐 3년, 5년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풀려요. 변동으로.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또 그렇게 하려면요, 금리로 정말 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비중이 높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갖고 버티는데 대출이 70%야. 80%야, 90%야. 이러면은 이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감당 못하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대출을 조금 해줍니다. 2억 원 해줬어요. 4억 원 해줍니다. 그래서 2억 원과 4억 원에 대한 대출을 버틸 수만 있으면은 전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해도 먹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출을 조금 해줘서 거래량이 줄었을 뿐이지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금리를 심지어는 올려도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대출을 줄이는 바람에 오히려 고가주택들은 집을 팔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 정책들이 결국은 더 비싼 주택들을 더 비싸게 유지시키고 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을 사야 되는지를 지금 조건 내에서는 정부가 이 똘똘한 한 채만 사게 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돼요. 역으로.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대출 규제가 또 하나 들어오는데 진짜 이게 제일 어이가 없는 대책 중에 하나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지난주가 금요일이 아니군요. 수요일이었나요? 네, 31일 날 김재균 소장과도 이 얘기를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에 DSR을 넣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DSR이 아니에요. DSR이 들어온 전세자금 대출은요, 임대인의 DSR을 깎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깎겠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정책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세 물량, 월세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임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인데 이렇게 임차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면 임차 가격이 내려가느냐?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시세를 낮추려고 하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지 시세가 빠지는 것들인데 지금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물량이 적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이 구조 내에서 전세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임대인을 괴롭히는 것들. 이렇게 되면요, 임대인들은 갖고 있는 주택이 팔려고 하겠죠. 맞나요? 팔려고 합니까? 예. 그리고 그냥 아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유지를 시킬 거예요. 임차 시세를. 안 팔리면. 지금 팔 수가 또 없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요, 월세가 가속화되고 매수 압력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특강의 제목이 뭐였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임대인들도 선택지가 줄어들고요, 임차인들도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2026년도 올해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버리느냐라고 하는 것들,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 가질 수 없어.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을 포기할 것이냐, 내려놓을 것인가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2026년은 제가 전망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 중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줄일 것들은 줄이고 늘릴 것들은 늘리고 선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요, 실거주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인분들은 집을 사세요. 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신 오래 버틸 수 있는 집들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거나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하실 때는요, 정말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집으로 가세요. 예, 일단 그 말씀만 드리고 갈아타기로 넘어갑니다. 팔기 어려운 시장에서 출구 전략이 먼저 확보되는 해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예요. 지금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있는 주택들은 편해요. 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팔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도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가격만 조금 조정해주면 팔립니다. 근데요, 하급지들은요, 가격을 조정해준다 하더라도 아예 수요층이 없어요. 지금 서울이 막 핫해 보여도요, 집 안 팔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급지에 나홀로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안 팔려요. 심지어는 전세 가격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팔립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팔기 어려운 시장에서 출구 전략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들인데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마 2026년도에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잘 파는 전문가들. 저도 아마 몇 가지 아이디어들은요, 1월 17일 날 세미나 때 좀 제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2026년도는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까지는요, 실거주 시장이었었는데, 물론 2026년도도 메인은 실거주 시장일 텐데, 의외로요, 2026년도에 투자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돈들이 생겼어요. 유동성이 생겼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는데 유동성이 생기나요? 원래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보다 투자하지 않아요. 갭 투자를 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어디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식장이 좋았어요. 작년에 국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요, 다 2배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올해 주식 투자할까요? 저는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부동산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분들이 투자할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막 개수 느리게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똘똘한 걸 살 겁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투자 전략들, 임대 전략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스마트튜브에서 올해 굉장히 공들여서 강의들 많이 해드릴 텐데 투자 임대 강의 많이 할 겁니다. 제 자체도 투자자이고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거주 갈아타기 투자 임대에 대해서는요, 1월 17일 날 제가 확실하게 기본을 잡아드리고요. 올해 1년 내내 그렇게 좀 이끌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요, 전세 리스크를 숫자로 계산하고 오래 버틸 집들을 사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기대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싫지 마세요. 전세를 유지하는 비용과 매수 전환 비용을 월 단위로 정확히 비교하고 현금 흐름 관점에서 감당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일 텐데, 여기에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지금까지 제 아파트만 안 올랐는데 이제 오르겠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전세 올랐어요? 물어봅니다. 전세도 안 올랐죠. 전세도 안 오르고 매매도 안 올랐습니다. 그럼 이분은 왜 이걸 버티고 있을까요? 이 주택은요, 버틸 수 있는 주택들이 아니야. 매매가도 안 오르고 전세가도 안 오르면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단지에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부담스럽죠, 살 때. 그런 단지는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전세가는 늘 10억인데 이게 전세가가 10억일 때도 20억이었고 전세가가 10억일 때도 40억이었다가 전세가가 10억인데 70억이 된 거죠. 이런 건 좋은 건데
전세가도 10년대 똑같고 매매가도 전세 똑같아. 이런 거는 버틸 수 있는 집이 아니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떠안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거주 집을 찾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집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 재계약 월세 월단위 비교라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들은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캡처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입지는 욕심이 아니라 생신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 이거 욕심이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이라고 하면은 자산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는요 정말 깐깐하게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최선의 입지들에 대한 조건들일 텐데 이것들을 다 따질 수는 없어요.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체크해 보지 않고 사는 거랑 체크해보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학군지, 직주근접, 대단지, 신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 갖추면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라도 따져보지 않고 점수를 매기지 않고 사는 것은 무조건 반대. 옛날에는 다 올랐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도 됐었잖아요. 싼 거 사도 됐었는데 지금은 싼 것들은 싼 의미가 있어요. 요 부분들 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좋은 집은 내가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살고 싶어하는 집입니다. 제가 2014년에 냈던 첫 책에 썼던 그 문구예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제 칼럼을 쓴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썼던 멘트인데 물론 이 멘트는 그 전에 제 블로그 칼럼에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지만 문구지만 안만 읽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집은요 내가 좋다고 하는 집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집보다 갈아타기 쉬운 집을 골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싼 거는 아예 사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건들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갈아타기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사는 것들보다 갈아타기 수요가 제일 많다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래 절벽이 되면 힘든 게 뭐냐면은 집을 팔아야지 이사를 갈 수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기가 어려운 집들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도 핵심 타이밍은 매수 타이밍. 매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 타이밍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25년도, 2026년도 가장 큰 차이를 찾으라고 하면요. 작년보다 올라가는 지역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안 팔렸는데 올해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팔란 얘기죠. 갈아타기는 상승률 게임이 아니라 격차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좀 설명을 했는데 핵심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지만 비핵심지는요 횡보하거나 완만히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벌어진 시장에서는 비핵심지 두 채보다 핵심지 1채가 낫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개수 누리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채 가지고 단타도 하시란 말씀입니다. 맞나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투자 임대 부분들인데요. 월세와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명된 곳만 남는데 아무거나 월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월세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월세, 올라간 월세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직장, 대학가, 산업, 교통 이런 요지들이 될 것 같아요. 월세가 진행이 될수록 임대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 입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세는 그냥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월세는요 매월 비용을 소진하는 겁니다. 허공에 뿌리는 거라고요.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가 강한 입지예요.
그래서 직장 밀집 지역이라든지 대학가 인근도 마찬가지고요. GTX 신규 도선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직까지 실제 평생 거주할지 검증이 안 됐지만 이용을 해야 돼. 이런 데들은 월세가 세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지방입니다. 지방도 아마 올해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릴 텐데 냉정해야 돼요. 인구가 유입되고 유출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요. 공급 과잉 여부 반영 따져봐야 되고요. 중공업 미분양은 정말 결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래서요. 올해 지방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할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할 때 지방 굉장히 많고요. 6월 3일 전에 투자할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호재가 쏟아질 테니까. 근데 장기는 안 돼. 예, 제가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지방 강의 많이 할 겁니다. 많이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투자에 목마르셨던 분들, 정말 부동산 투자 뭐 해야 돼요라고 하셨던 분들, 매번 재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올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꽤 많을 테니까 스마트 튜브 콘텐츠들 많이 좀 주목해 보시면 제가 다양한 방법들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결론입니다. 2026년도 정답지는요, 규제 해제가 아니라 공급의 시간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규제가 해제될 거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제가 해제되기는커녕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시간표를 안 줬어. 공급의 시간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의 시간표, 타임 스케줄이 있는 것들만 공급으로 인정하자는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조이기는 단기 처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한다 하더라도 공급 시간표가 바뀌지 않으면요, 시장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부족한 지역들은 시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논거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2026년도는 선택의 해가 될 텐데 실거주 하실 분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실 분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 리스크 계산하고 황금성이 높은 입지, 매도가 잘 되는 입지를 선택해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갈아타기실 분들은요,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하급지 같은 경우는 더 출구가 먼저 막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자 임대는요, 수요가 증명된 입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투자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회가 생겼어요. 기회가 생겼다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의 승자는요, 시장을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내 목적에 맞는 알맞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맞춤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엉뚱하게 매년 똑같은 공식처럼 뭔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가지 마시고요. 지금 2026년도에는 2026년도 논리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는 기회가 많다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2026년도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좀 공부해 보시고 같이 좀 의견을 나누면서 2026년도 차근차근 준비해 가도록 하시죠. 네, 스마트 튜브는 올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붉은 말의 해잖아요. 병원이기 때문에 같이 적토마 타고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시죠. 다만 말 타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말 타는 방법은 스마트 튜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